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일컬어서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며 1인 1투표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요인즉슨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1투표를 주지 말자 뭐 이런 거냐라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미래가 짧은 분들에게 왜 청년들처럼 똑같이 1인 1투표를 줘야 하는지,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어르신 비하 발언의 역사까지 다시 들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부. 동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전부 어떤 기사일까요? 양주 LH 단지 154개 주차 기둥 모두 순살입니다. 철근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보강공사에 즉각 들어갔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 뒤로 보이는 이 지하주차장의 기둥 속에 철근이 없다라는 얘기. 얼마 전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바 있는데 그 감사를 맡은 분도 LH 출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즉각 전화로 직접 전수조사하라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사는 아파트는 순살인지 철근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원복. 원대 복귀, 원상 복귀의 준말 같은데 한겨레 신문 3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법무부가 경찰이 전담하도록 지난 정부에서 바꿨던 보완 재수사를 검찰이 원하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수완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뜨거운 논란 전해드리죠. 지금은 지난 정부에 의해서 이 수사권이 조정됐습니다. 경찰이 마음먹으면 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는데 그 종결시킨 사건을 검찰이 다시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폭염. 폭염 때문에 지난 주말에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6면입니다. 열사병은 뇌, 심장에 치명적이다. 이럴 때는 몸에 물 뿌려서 체온을 낮춰줘야 한다라는 온열 질환의 대처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분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1조. 한국일보 6면 기사입니다. 폐기한 코로나 백신이 무려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유 아까워라. 남은 백신도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낭비되는 백신 양은 1조 원이 훨씬 넘게 되죠. 지나치게 백신 도입이 많았던 건 아니냐, 정밀한 계산이 없었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치는 1인 1투표입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으로서 한 명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게끔 1투표를 주게끔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숭고한 피도 흘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화영 진실공방, 김은경과 1인 1표, 그리고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는 표현 논란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형량을 낮추기 회유가 있었다, 검찰이 딜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석방시켜준다며 지속적으로 회유했다라는 주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제기했습니다. 석방시켜줄게, 거짓말해, 나는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라는 부인의 주장인데 글쎄요, 이번에는 부인의 주장에 남편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딜을 정말 믿나 보다. 남편이 이 딜을 믿었다라는 취지 같아요. 지난번에는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라는 남편을 향한 또 비판의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수원지검에서는 거짓 주장이다 일축했습니다. 110회 이상 면회, 180여회 변호인 접견, 회유 주장 제기에 유감이다. 거론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의 반응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역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가짜 자백을 받아냈다,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진술 분복을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허위 진술을 강요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서 범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이용해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면 이는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려고 모든 국민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봅니다.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주장에 대한 여권의 반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부인의 말에 일단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남편이 동의할까요? 지난번은 변호사 해임권, 그 변호사가 친검사 쪽이라 이 변호사에게 말렸다, 그래서 해임해야 된다라는 아내의 주장에 남편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네. 아내가 좀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러자 정신 차리세요! 라는 아내의 호통까지 방청석에서 들렸는데 이 주장에 남편이 동의할까요, 이번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은 남편이 석방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인이라고 하면 검찰하고 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빨리 석방이 돼야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형량 낮추는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월 달에 석방하는 걸 전제로 갖고 딜을 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오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화영 씨 한마디에 지금 호떡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인 이제 전면에 나서서 계속 음모론과 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딜의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속 만기가 되면 석방을 검찰이 해줘요? 검찰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석방은 법원이 해준다. 법원이 구속 만기가 되면 만기 때 석방할지 아니면 새로 기소된, 예를 들어 대북송금 있잖아요. 대북송금 범죄 사실로 사시 구속에서 구속 만기를 연장할지 이건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정진상이랄지 김용 같은 경우에 검찰이 반대했는데도 구속 만기를 풀려났잖아요. 그 구속 만기를 나가냐 안 나가냐는 사실은 법원 재판부의 영역이지 이게 검찰이 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예. 이걸 이화영 전 부지사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지금 뭐 1년 이상 구속돼 있는데. 근데 그다음에 이제 딜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전제 조건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건 엄청난 정치적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장 정치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적 인물을 불러다가 야 딜을 하자. 10월에 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 불어라. 이게 정말 법정에서 검찰에 나를 이렇게 회유했다랄지 언론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이 얘기를 해버리면 검찰 망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명분이나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소설이 될 수가 있고 조작이 예. 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이 이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딜을 하려고 했다? 이건 저는 이해가지 않아요. 이해가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는 이 음모론이 네.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전제된 사실일지 여러 가지 여건상은 저는 볼 때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주장대로라면 남편이 검찰과 일종의 딜을 했다라는 주장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을 비난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텐데 그걸 의식한 것인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 주장 말미에 가장이고 멋진 남편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라는 또 화이팅의 메시지도 밝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지만 석방은 안 돼. 이런 주장인가요? 서재현 부대민. 화이팅! 하지만 네. 석방은 안 돼. 근데 이제 배우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이제 남편을 당연히 사랑하고 걱정하죠. 그리고 이제 허위 진술, 즉 이제 누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실되게 정의롭게 해주기를 바란 것인데, 저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그 배우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부인한테 뭐 정치적인 뭐 개인적인 사생활을 뭐 시시콜콜 얘기하진 않지만 유아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이제 노동운동이라든지 함께 정치적 어떻게 동반자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런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의 길에 함께 간 동반자의 역할로서 본인이 그 10개월 전에 감옥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전부터 해왔던 어떤 본인과의 대화와 지금 현재 대화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100%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주장이 부인의 주장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만나서 이것이 진실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뭐 수사는 아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또 어떻게 보면 해명이나 설명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 당장에 석방돼서 풀어준다라는 일종의 검찰의 회유,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남편이 진실만을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운동권 같습니다. 동지로서 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재섭 비대위원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방은 안 되지만 화이팅. 그럼 감옥 안에서 화이팅하라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저렇게 이화영 전 지사의 말을 못 믿겠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막 밝히고 편지까지 보내가면서 언론사에 편지까지 보내가면서 검찰이 이 정도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서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그전에도 기회 많았었다고 생각해요. 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응원할 수도 있고 회유당하지 말라고 압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하필 시점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서 나왔을 때부터인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표의 연계성이 그 부분을 못 믿는 것은 민주당이랑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밖에 없습니다. 사실 앞서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접견한 상태, 변호인도 굉장히 많이 접견했고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 다 받았고요. 특별 접견도 굉장히 많은, 뭐 7번인가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호인들이 다 동석을 한 가운데서 다 수사를 받은 겁니다. 검찰이 회유하거나 압박할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표의 연계성을 시사한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적법 절차를 거친 이 발언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이런 거를 못 믿고 있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거죠. 근데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서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못 믿겠다. 저는 민주당만 못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절차를 다 거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 국민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예. 남편이 검찰의 이른바 거짓 회유와 석방 딜에 넘어갔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남편의 법정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지난번
법원에서는 당신 그러면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재판 치러야 돼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던 부인, 이번엔 사랑한다를 외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번엔 이 아내의 주장은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줄곧 들었던 얘기와 남편이 법원에서 최근 검찰에서 했다라는 진술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느낌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지검은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러한 회유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을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 그리고 그 번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 그리고 그 부인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말하자면 이 기존의 검찰이 일정 부분 흑역사로서 해왔던 수사 기법상의 어떤 회유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법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항의 방문을 했던 것이고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날 또 법원에서 재판이 속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출석을 할 것이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첨예한 양측의 주장이 결국은 8월 8일 날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저는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전까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는 조만간에 드러날 거다. 그때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이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출범한 혁신입니다. 혁신위를 이끄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르신들을 일컬어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1인 1표를 행사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르신들을 일컬어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당내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가 짧은 분들에게 왜 1인 1투표, 이것이 합리적이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눌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미래가 짧은 분들에게 똑같이 등가의 1투표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여러 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동의성 발언도 분명히 재차 들리는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실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인데 과연 이 발언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민주당을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의문입니다만, 애초에 이 말이 맞습니까? 미래가 짧은 분들에게는 똑같이 젊은 사람들과 같은 1투표를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그 말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미래가 짧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면 미래가 짧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꼭 먼저 태어나서 먼저 죽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수명을 가지고 어떤 투표를 계산한다? 지금 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보니까 아마 5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50대 후반이라면 0.4표 정도? 아니 0.4표도 안 되겠네요. 80대를 만약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수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0.한 3, 4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런 말을 해요. 청년의 투표를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다른다고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 위원장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제 혁신을 하라고 위원장 자리에 앉았는데 본인의 마인드제부터 이제 저는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뭐 초선 의원들 자질이 없다랄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실수인데 이게 실수가 오래되면 이제 실력이 되는데 이제 저러다 보니까 저거
혁신위원장이 자질 면에서 함량 미달하냐 이런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민주당이 지금 도덕적 리스크를 할지 민주당을 혁신하고자 맡긴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마인드부터 먼저 혁신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의 리스크를 제거해야 하는데 계속 혁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리스크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저분이 마지막 과연 혁신위를 어떻게 종결을 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말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강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보통 젊은 층들에게 앞날이 창창한 우리 젊은 층들이라는 기대성의 발언은 많이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미래가 짧은 분들이다 라는 폄하 발언은 하지 않죠. 이건 인격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과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학습 내지 공부가 충실하신 분인가에 대한 의문을 몇몇 조간신문에서 오늘 제기하더라고요. 민주주의의 가치는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신분이 귀천하든 뭐 고귀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민주주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1투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대 민주주의 초기에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안 준다든지 또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재산과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투표권을 2표, 3표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각 나라별로 특징적으로 뭐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 이제 1인 1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이제 원칙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이제 발언이다라고밖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라는 의미로 혁신위원장을 모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당내의 어떤 광범위한 합의 자체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여러 발언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들이 어제는 또 청년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지금 정치적 언행들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많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게 활동 시한이 정기국회 전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래가 짧은 분입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혁신위의 때문에 미래가 짧다. 네,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도움은 안 되고 도움은 안 되고. 네, 도움은 안 되고 당이 이제 이 안 좋은 이미지만 자꾸 더 씌워지는데 이제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조금 더 좀 진중하게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에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한 달 남았는데 좀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무언가의 권리를 더 주자라는 주장을 우리 합리적인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듯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투표권 2장 주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합리적인 시민들이 거부하듯이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과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여당에선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미래가 짧은 분들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국민,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당을 혁신하라고 만든 혁신위가 더욱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니 혁신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자, 전재수 전 비대위원님, 김은경 혁신위원장 주장대로라면 물론 아들의 주장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취지는 젊은 층들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인기가 있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민주당이 인기가 없다라는 생각, 이것 또한 굉장히 올드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런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본인이 아들의 생각이 합리적이다라고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생각대로라면 민주당의 이해찬 전 총리는 1투표가 아니라 몇 투표입니까? 글쎄요, 뭐 투표권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주장대로라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그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너머에 이재명 대표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그냥 이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은경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평등 원칙, 민주주의 최소한의 원칙도 모르는 분을 그럼 민주당 혁신하라고 임명을 해놓은 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라는 게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지지세가 좀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나서서 유권자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를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적어도 유권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유시민 그 전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50대 이상이 되면 머리가 굳어서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혁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유권자 혁신하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은 혁신할 생각조차 없었고 혁신할 능력도 안 되는 분을 지금 혁신위원장이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77.7%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혁신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혀서 민주당을 혁신해 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런 분을 지금 했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본인의 역할 상당 부분을 임명해서 민주당을 혁신하라고 내보내는구나. 결국 이 사람은 나이 든 사람 투표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유권자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저는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선거 나가신 지역이 어디였죠? 순천. 전주. 네네. 전주였잖아요. 전주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주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신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전주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게 자기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 가면요, 특히 뭐 전남, 뭐 전북, 광주 마찬가지죠.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 중이에요. 어르신들 많으세요. 거의 뭐 50대, 60대 분들이 엄청나게 지지하시고 사실 뭐 MZ 세대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이 굉장히 이제 짧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고전적으로 내려오면 진보 관련된 부분은 젊은이들, 그다음에 보수 관련된 부분은 뭐 어르신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옛날 정동영 의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60대 이상 투표는 안 해도 괜찮다. 정동영 의원 지금 몇 세죠? 제가 알기로는 70 넘었잖아요. 예. 유시민 전 의원 뭐라고 얘기했어요? 50대 되면 멍청해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다 50 넘으면 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를 너무 이렇게 당에 있어서 어떤 유불리, 어떤 정치적 이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니까 실제로 이 발언 자체는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오히려 어른이 되면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지식도 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고 정치 판단에 있어서도 사실은 젊으면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명과 견주어서 이 얘기한다? 이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미래가 짧은 분들, 그럼 혁신위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고 있을까요? 이번엔 김은경 혁신위 측의 해명입니다. 청년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이다. 어르신 폄하는 구태 프레임이다 라고 오히려 반발합니다. 1인 1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아들의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다. 라는 해명입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이거 어떤 해명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취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구태 프레임이라기보다는 표현력이나 전달력, 언어 사용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은경 예. 혁신위원장 아직 사과 안 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원취지가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노인을 비하했다고 하면 사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이거든요.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혹은 뭐 민주당이 뭐 노인에 대해서는 뭐 유권자 탓을 한다든지 그렇게 과한 해석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노인보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결국에는 우리는 기회도 적고 너무 다 힘든 사회가 있다.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그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입장에서 투표로 바꾸고 청년들 스스로도 한번 노력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족했고 미흡했던 것을 좀 함께 바꿔나가자는 그런 좀 긍정의 화합의 메시지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초기 입장 해명을 내놨는데 오히려 왜 우리한테 구태 프레임을 적용하느냐라는 반발식의 해명인데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사과를 거부하는 혁신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 혁신위의 입장으로 비춰질 테고 이게 민주당의 입장으로도 비춰질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은 그 내용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되게 신중을 할 필요 있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는 전후 앞뒤 맥락을 다 떼버리고 나의 발언을 왜곡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 맥락과 전체 발언의 내용을 보면 노인을 폄하했다라고 이제 이 단정 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체 발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주는 게 좋겠다. 앞뒤 전후 맥락 다 보자면 이것이 어르신들 폄하하는 것으로 그냥 100% 몰아갈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혁신위원장이 자초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논란을 더 끌고 가지 않는 그런 이제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혁신위 김재섭 전 비대위원. 그 미래가 짧은 분들 그다음에 왜 1인 1표라는 말을 어떻게 좋게 해석해야 어떻게 선회를 해야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노인 비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왜 구태 프레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미래 짧은 분 왜 1인 1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도 노인 비하예요. 이거를 탓하는 여당을 지금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이거는 뭐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염치로 저는 사과를 안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자료화면에도 보겠지만 정동영 전 의원, 뭐 유시민 전 의원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의 뿌리 깊은 DNA처럼 느껴져요. 거기다가 볼까요? 정동영 의원 2004년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시면 된다. 유시민 전 의원 50대 접어들면 멍청해진다. 60대엔 책임 있는 자리 맡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조국 당시 교수가 놓친 애들 투표 못하게 여행해드렸다라는 SNS 글에 효자다라고 맞장구를 쳤다는데 정동영 전 의원은 지금 80세입니다. 80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58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다 쉬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노인분들 대상으로 정치 안 할 겁니까? 이분들은 투표권도 없어야 되고 우리한테 도움 안 되니까 투표장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맥락이잖아요. 지금 하나같이 일관된 맥락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투표장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우린 젊은 사람들만 안고 가겠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고 민주당이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이 사람들 투표장에 나가지 마. 이게 혁신위원장에서 말이 나왔다는 게 입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구태 프레임이라고 자꾸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와서 이거 대국민 사과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연 김은경 혁신위가 사과를 할지 여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두 번째 이슈인데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현 정부 들어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보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수사 종결권 취소, 한동훈의 2차전.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2차전입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가졌던 이 수사 종결권, 사실 이거 논란이었는데요. 수사가 많으면, 수사가 어려우면, 아니면 민원인이 억울하면, 혹은 검찰이 보기에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라고 판단될 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마음먹으면 언제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던 수사 종결권을 한동훈의 법무부는 축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 자체 종결한 사건도 이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검찰이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3개월 만에 이행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이 재수사 요청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취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달 26일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 준칙은 지금까지 여러 단계 지난 정부에 있었던 어떤 수사 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고소장 한 번 넣으면 언제 끝날지를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거부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저희가 곧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국민의 편익 더 증진되는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의 오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네. 좀 팩트 체크부터 하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수완박 이전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어떤 송사에 연루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경찰이 먼저 한번 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고, 물론 경찰이 수사 잘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뭔가 자체 종결됐는데도 좀 억울한 게 있다면 그래도 검찰에 가서 한 번 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진 거 맞죠? 근데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하면 거의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검찰에서 보고 이제 보완 수사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제가 몇 가지 이제 지금 시행령 고치려는 거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지금 1년 넘어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 입법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굉장히 몰아주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 이제 첫 번째, 고소 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한다. 요즘 경찰이 너무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고소 고발권을 갖고 가면 이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접수를 안 받아주니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애버려요. 그거를 좀 접수 받아주게. 두 번째, 그렇죠. 수사 종결권을 좀 축소한다. 그다음에 이제 수사 종결권 축소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하면 이의 신청하잖아요. 예. 그런데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랄지 특히 이제 심신미약이랄지 심신장애 있는 사람들은 고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랄지 제3자가 대신 고발해 주거든요. 근데 고발을 해줬는데 애를 얻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있었어요. 제3자 고발을 해줬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냥 죄 안 돼 마무리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걸 이의 신청도 할 수 없고 그냥 종국적으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재수사해라라고 지시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없죠. 고발 사건은. 아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의 신청하는 게 맞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보안 수사하면 경찰이 그냥 뭐 1년이고 2년이고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끈다. 그러면 고소한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제 보안 수사 요청하면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보완을 해서 검찰에 올려라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재수사 요청하면 이제 보안 수사를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안 해버리면 사실은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검찰이 보안 수사 계속 안고 있으면 그럼 검찰을 송치를 해라. 그럼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국민 편의적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국민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준다는 거, 보호해 준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경찰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언론에서 일부에서는 경찰 불만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제가 실무 경찰들하고 통화를 몇 번 해봤거든요. 자기는 좋다 이거예요. 너무나 보안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경력이 있는 경찰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 경찰들만 조사를 할지 수사부서에 배치하니까 더 수사가 지연되고 너무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3D 협정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보안 수사 이런 것을 좀 도와주면 경찰의 어떤 업무도 경감되고 좀 더 좀 편해질 수 있고 좀 더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경찰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걸 단순히 검찰이 자기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는 뭐가 정말 좋은 제도인지를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검토를 하고 이것을 비판보다는 제도를 좀 더 좋게 발전시키는데 좀 뜻을 모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경찰에게 과도하게 수사 부담이 몰리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몰리는 수사를 검찰이 나눠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민주당 입장입니다.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입법적인 노력하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다 라고 민주당 비판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검찰이 일을 더 하겠다. 아니,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그렇게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를 대신 떠맡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저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고요. 몇 가지 측면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이 그동안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 구속영장 청구 뭐 이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압도적이고 특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특권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특권을 서로 나누고 분산해가지고 민주주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분산하겠다라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는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을 우회해가지고 시행령을 고치고 수사준칙을 고쳐가지고 말하자면 입법을 했는데 그 입법의 취지와 완전히 다른 지금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국민 편의를 말하자면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수사준칙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이야기는 검찰의 특권적 권한, 검찰의 압도적으로 특권적인 권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이번에 수사 준칙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검찰개혁의 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 싸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우리가 수사, 기소, 내사, 공판, 구형에 이르는 모든 권한에 있어서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나누고 분산하는 것이 맞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 6개 기관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이런 검찰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 취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방금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검수완박 입법 논란까지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련의 이 과정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 바 있었죠. 그 발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럼 왜 이거 하셨습니까? 이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하신 겁니까? 왜 국민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드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 그간의 발언들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 같아요.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안. 하지만 이 시민이 이의를 제기해서 검찰이 재수사하라 했는데 경찰이 재수사를 안 하고 있을 때 검찰이 송치를 하게끔 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다.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봐라. 결국은 검찰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수사하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아니 그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경찰이 수사 못하고 있는 사안 민원인들 생각해서 검찰이 직접 빨리빨리 수사해 주겠다는 건데 왜 반발이냐라는 또 반박이에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의 주장처럼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다 하고 싶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그게 왜 나쁩니까? 검찰이 범죄자 수사하겠다는 게 나쁜 일인가요? 저는 오히려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은 뭐 정권과 결탁이 되어 있고라고 수사기관 자체를 못 믿게 하는 저는 민주당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설령 검찰을 만날 때 경찰을 만날 때 이 사람들 못 믿겠다라는 불신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게 사실 저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 검찰 체계, 그다음에 수사 체계, 기소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어떻게 갖겠습니까?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전제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야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자체를 불신의 기관으로 만들어버리고 악마화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심각하게 들고요.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 수사하는 검사가 나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나쁜 거죠. 그거를 검찰이 가져다가 수사해서 죄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저는 나쁜지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이 계속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미국에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 다 합니다. 그 배트맨 영화 보시면 거기에 검사 나오거든요. 예. 하비덴트라고 검사 나오는데 그분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해요. 영화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들어서 뭐 미국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검찰 제도가 굉장히 후진적이고 검찰이 너무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의 신청이랑 고발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 가운데서 피해 보시는 국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시행령 조정이 필요했었다고 보고 이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변호사들도 검찰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 수사 다 못한다. 분명히 억울한 사람 생긴다. 범죄자 놓친다는 얘기를 이 검수완박 법이 통과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거를 좀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 본인도 그렇고 동료도 검찰이 정말 열심히 하고 엘리트적인 거
그러니까 사고가 경찰보다 더 훌륭하다는 인식에 있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이제 검찰을 옹호한다 해도 이건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국가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찰이 인력적으로 12만 명 됩니다. 검찰이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옳다. 그러면 검찰이 더 이제 신속하게 수사할 능력이 있다면 검찰 인력도 확보해주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의 입법 자체가 이것이 부족하다면 보안입법이라든지 혹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입법화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시행령 꼼수는 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50석 이상 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걸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특히 국민의 편익을 이렇게 볼모로 핑계로 하는 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검찰이 2,000명이잖아요. 지금 수사를 보시면은 지금 뭐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 건도 그렇고 뭐 주가 조작도 그렇고 검찰 자체가 불송치합니다. 기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럼 견제할 수 있나요? 국민이 견제할 수 있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어떻게 보면 뭐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견제와 균형 비판이 안 되면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보셨죠? 견제가 안 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도 있고 기소권에 너무나 독점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검찰 자체를 못 믿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논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두 가지 뜨거운 뉴스 못지않게 오늘 엄청 뜨거운 소식 3가지를 엄선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소식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을 운영하시죠. SNS에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금품 비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사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 이거 팩트 체크 맞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때가 2017년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물론 임명은 5월에 됐지만 3월 16일에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부산대 노환중 교수에게 장학금을 탔는데 요거 법원에서는 아버지, 민정수석이었던 아버지를 보고 딸에게 장학금을 준 거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금품 비리 아니에요? 금품 비리죠. 또 뇌물로 보고 있잖아요.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갖은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라는 비위가 제기돼서 금품 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공직기강에서 감찰 무마했다. 금품 비리 아니에요? 금품 비리죠.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어요.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당시에 정무수석이 또 금품 비리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징역 한 5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본인이 기억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금품 비리를 얘기하는지 그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이런 내용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또 이건 뭐 아마 서평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떳떳했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관계는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물론 뭐 본인 자체로 그냥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전직 대통령이 얘기하다 보니까 단 한 건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강조가 된 거예요. 단 한 건이라는 것이. 그 단 한 건의 금품 비리가 없었다 이 부분만 빼고 뭐 청와대의 어떤 청렴성 이런 것만 얘기했으면 별다른 이렇게 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청와대에 있어서 뭐 완전히 청와대가 결백고 백지창처럼 뭐 하얀 뭐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사실 금품 부정 비리가 이제 없었다고 쳐봐요. 실제로 없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금품 부정 비리가 없었는데 그러면 다른 정책이랄지 어떤 부동산 정책 특히 이런 것들도 잘했느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청렴성을 강조해서 한 얘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단 한 건이라는 이 단어에 좀 묶여서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전재수 의원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그때 당시 여당의 DNA 도덕성을 선점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이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결국 사실과 다른 사례들이 나오면서 기각이 됐던 논란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품 비리는 문재인 청와대에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문재인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금품 비리 의혹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막 헤집어 파면 예, 그렇게 비판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대 정권의 대통령과 그리고 그 가족 또 측근으로 일컬어졌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권력형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정권의 지지율을 까먹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줘가지고 결국은 모든 정권들이 이제 완전히 끝날 때는 망가져 버리는 그랬던 사례도 있었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금품과 관련된 이런 이제 이전 정권과 좀 차별화되는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라임 옵티머스 김학의 출국 금지 탈원전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그 측근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과연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권력형 비리냐라고 그것을 그 영역을 얼마만큼 그 범위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좁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추천사를 써준 것이죠.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면 저희들이 뭐 이해를 또 못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르게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본인과 친인척 가족들에 대한 금품 비리는 없었다. 그 말은 맞지 않느냐라는 또 반박.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이제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옷값부터 해가지고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넓게 보면 다 금품 수수 의혹과 저는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않고 뭔가 특혜가 적용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행정관이 사실은 그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뭐 구속 기소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부패 혐의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좋은 모습,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모습만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지자를 위한 정치만 했다라는 얘기가 틀리지가 않은 게 저는 이 말에서도 드러난다고 보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여기저기서 그다음 심지어 추윤 갈등부터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문제까지 국민들이 정말 많이 비판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해결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율이 좋았던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막을 내렸던 것은 지금 딱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바로 이 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소통이 막히고 이런 태도들이 아마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가족 친인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많았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검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조차 버겁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문 정권의 탈원전, 태양광 등 비리들이 속속 터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4대강 보해체의 부당 개입, 전방위적인 통계 조작, 월북몰이 및 강제 북송,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정부 의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퇴임하시면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잊혀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잊혀지고 싶은데 놔주지 않거나 네, 어떻게 보세요? 후자 쪽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말씀드렸지만 윤재관 홍보비서관의 체계 관련돼서 그냥 저 핵심은 청와대 인사가 금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비리가 없어서 자아자찬이 아니고 윤재관 홍보비서관을 포함해서 청와대 그 당시 그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저 부분을 저는 국민의힘 여당이 대변인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태양광 비리 뭐 여러 가지 비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핀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담을 너무 과하게 비판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에 뭐 비리가 많아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는데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그리워하는 또 그 시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지율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을 내렸을 때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연금, 교육, 뭐 노동개혁뿐만 아니고 경제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때 지지율이 지금 윤 대통령보다 높다. 그렇죠. 예, 라는 발언. 그러면 또 여당에서 또 당장 반박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차제의 네, 이야기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장경태 최고위원인데요. 자, 장경태 최고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본인이 SNS에 올렸어요. 장 최고가 왜 검찰 조사를 받았죠?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를 운운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서 조명 켜고 컨셉 사진을 찍었다, 화보 찍고 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근거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었는데 지난 4월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죠. 불구속 송치를 했고 어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그때 당시 주장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92년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합니다. 윤리적으로도 지탄받기 충분합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의 두 쪽 반 분량의 허접한 고발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얹었네요. 경찰 수사에서는 김관선 변호사님 조명 안 썼다라는 경찰 수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명 쓴 거 맞다라고 당시에는 장경태 최고위원 편을 들었었군요.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조명을 좀 쓰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다 고발당해요. 아니 지금 조명이 안 썼다 결론 났는데 의도가 좋잖아요. 뭔가 심장병 있는 어린이를 해서 좀 스포트라이트 받게 해서 우리가 뭐 도와줬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좋은 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쇼에는 좋은 쇼와 나쁜 쇼가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좋은 쇼는 좋은 의미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돼요. 쇼랄지라도. 근데 너무 자기 정치의 목적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쇼를 하면 그 우리가 손가락질해야 하고 비판해야죠. 그런데 사실 이제 조명 같은 거 설치 안 했는데 마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명을 설치했다고 얘기하고 뭐 태국에도 뭐 직접 갔네 안 갔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저 의도 자체는 저런 김건희 여사의 행위 자체를 비하하고 모욕하고 뭔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말했던 것이 이제 사실관계가 다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청년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조명 설치하고 쇼하는지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내가 그 당시에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서 정말 사과한다. 이러면 더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계속 빈곤 포르노 주장하고 조명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마치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니까 아, 2장짜리 허접한 고발장 보라고 그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잖아요. 이 청년 정치인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한 번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과연 기대하는 청년 정치인을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랄지 당에 소신 있는 발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뭔가 울림 있는 정책 얘기를 발표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맨날 김건희 여사 아니면 대통령 비난하는 거에는 한게 없어요. 그러면 저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언론이랄 때 그런 데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좀 공부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정치인은 배울 게 많잖아요.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그럼 공부도 좀 하고 나와서 방송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질과 함량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어떤 스타일,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강성 팬데믹에 기대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아, 그건 노쇠한 정치인들, 정말 달아빠진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인데 제 청년 정치인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인만의 어떠한 정치의 색깔을 보여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거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정치인으로 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입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NS에 검찰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공정히 출석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공정하게 출석하십시오라며 검찰청사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지현 부대변인 이게 뭐 검찰에서 소환할 일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을 향한.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청년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제 그 신분으로서 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과는 좀 별개의 컨셉인 것 같고요. 최초의 이 부분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했을 때도 저 사진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런 출처가 있었습니다. 그 출처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부적절했었지만, 근데 이 문제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 영역이 사법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자꾸 고소고발하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 저도 그렇고 패널로서 주장하는 것들이 100% 근거에서 사실에 하지 않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저것을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했을 때 저는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불송치 경찰 송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근거에서 좀 오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불송치한 것을 다시 소환 조사하다 보니까 그러면 장경태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말로 그 대통령의 배우자는 왜 거기에서는 그 중앙지검하고 그 거리도 가까이 있거든요. 주택도 있고 코바나 컨텐츠도 한 번 또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송치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두고 야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할 판이다.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요. 오히려 청문회를 더 잘 준비해서
문제점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초기에 보이콧 얘기도 나왔었지만 청문회 보이콧 안 하겠다, 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대표, 고민정 의원 등도 이번 인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입니다.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사 참사의 활용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검찰, 감사원을 동원해 상대방을 겁박하는 태도, 진짜 윤석열 아바타가 등장했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특기인 가짜뉴스, 이제 앞으로 못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다라는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다. 이제 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면 이동관 특보가 언론계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풍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또 네트워킹, 리더십, 추진력 이런 삼박자를 갖춘 인물이다. 민주당이 보이콧 카드를 만진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예. 인사청문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공세 이제 못하기 때문이 저런 거다라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죠. 먼저 전재수 의원님. 네. 일단은 딱 들은 생각이 이렇게 사람이 없나.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고 이제 대변인도 하시고 했는데 15년 전의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인데 그때 그러면은 엄청나게 박수를 받을 정도로 잘했냐?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방송 장악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국정원 사찰 문건 등을 통해 가지고 이미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언론 장악, 또 뭐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 가지고 또 드러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가족의 쇼핑백에 2천만 원 돈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재판 판결문도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5년 전의 분을 다른 정부에서 이미 국민적 평가가 끝난 분을 굳이 이렇게 야당의 반대와 또는 지금 어제 이제 언론에 종사하는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 기자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기자협회, PD협회 등등 해가지고 7개 언론단체가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 민감한 학교폭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지금 해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와 같이 이 인사는 대통령께서 좀 접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다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대통령실이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선 비대위원님. 이제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지적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 하나랑 그다음에 이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가 도대체 뭐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민주당이 하기에는 참 궁색하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이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TV조선 재승인권 관련돼서 관련자들 처벌받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언론 장악에 가장 열을 많이 올렸던 정부가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TV조선 재승인권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다 할 메시지를 안 내다가 갑자기 이동관 후보자가 온다고 하니까 언론 장악하는 거 아니냐고 뒤늦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인 게 사실은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지난해 민주당이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고 언론중재법 그렇게 밀어붙이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가짜 뉴스가 뭐냐라고 시작했을 때 민주당이 가짜 뉴스는 아무튼 가짜 뉴스다.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가짜 뉴스 엄단해야 된다. 일선 기자까지도 우리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했던 분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장악이란 이유, 가짜 뉴스 엄단이란 이유, 이 두 가지로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변명이 저는 오히려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앞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만약에 정말 이동관 후보자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해서 그것이 임명 철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밀어붙인다 그러면 뭐 당연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몫인데 아직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랑 비교해 보면 그 명분이 상당히 약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순살 아파트 충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지하 주차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기둥들에 철근이 다 누락돼 있었다라는 황당한 현실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순살일까? 뼈일까? 함께 보시죠. 순살 아파트 충격, LH 부패 카르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도 매우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 안전조치 만전하게 하라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순살 아파트, 철근 누락 아파트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자, 아직 전수조사는 안 된 겁니다. LH의 15개 단지 중에 입주가 완료된 파주운정 아파트 A34단지, 남양주 별내의 A25단지, 아산 탕정 2-A14단지, 음성 금석, 공주 월송 A4단지 아파트 등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다라고 공개됐는데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불안해서. 입주 중인 아파트 수서역세권 A3단지, 수원 당수 A3,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다라고 정부는 전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왜 철근이 누락된 건지, 아차, 철근을 안 넣었네? 인 건지, 철근을 빼먹은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시공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양주 회천 A15단지에는 지하주차장 기둥 154곳 보강 철근 시공이 안 돼 있다. 구조 계산 자체가 누락됐다. 남양주 별내 A25단지 지하주차장 기둥 302곳 중 126곳에 철근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층 도면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엉망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하 주차장 상부에는 세대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불안으로 근거 없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크자 논란이 됐던 지하주차장 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장관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철근 누락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안은 상당히 클 겁니다. 민간 아파트는 혹시 지난번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던 아파트도 민간이었습니다. 순살 아파트는 아닐까라는 국민적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조금 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수겠다라는 굉장히 결기 어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LH 퇴직 간부 업체가 이 부실공사의 원인이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다, 전관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예. LH가 지은 아파트는 더 튼튼하게 져야 합니다. LH가 지은 아파트는 원자재 생각하면 안 됩니다. LH가 지은 아파트는 인테리어나 디자인이 다소 투박하고 겉에서 보기에 페인트 색깔이 좀 칙칙해 보여도 안전해야 합니다. LH가 지은 아파트는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거의 이제 LH 관련 아파트들의 어떤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여기 또 전관해우가 등장을 하네요. 그럼 전관해우가 있으면 사실은 저렇게 보호에 철근이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또 시공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 설계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감리로 잡아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리를 잡아내야 하는데 감리에 LH 출신들이 다 그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일감도 몰아주고 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히 이제 무량판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무량판은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보가 있고 원래는 천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보를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둥이 강화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 철근을 넣어야 하는데 이제 철근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철근을 안 냈을까? 물론 이제 설계 때부터 잘못됐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뭔가 절감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고,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시공이 안 넣었다는 것은 결국은 철근을 빼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구조적인 거죠. 근데 사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접적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LH 하면 사실은 뭐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경비 같은 걸 아끼지 않고 뭐 디자인 그런 면에서는 민간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뭐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LH 아파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LH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졌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량판 구조와 관련된 설계가 2017년도 이후부터 도입이 전격적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LH만 그렇겠느냐? 그러면 민간 업체에서 지는 아파트도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 사고가 난 다음에, 대참사가 난 다음에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전 정부가 정말 나서서 전수조사하고 보강이 안 된 곳은 이제 보강을 해야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네, 이게 사실 뭐 그 철근 가격이 최근에 뭐 2, 3배 막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4년, 5년 전에 분양가 대비해서 수익성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 있지만 안전도 이게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 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성을 훼손하는 것은 저는 그 LH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좀 이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제도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하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좀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금 전 발언으로 이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님, 전수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그럼요. 직결된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 이제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전수조사를 비롯해 가지고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여 그 중간에 LH 정관 특혜에 대한 의혹 혹은 건설 카르텔이 개입했다면, 그래서 철근을 고의로 빼먹거나 누락했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